2025년 10월 29일 경주의 하늘 아래서 세계의 질서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 협력과 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숨어 있었다. 바로 핵없는 동맹이라는 지난 70년의 전제가 조용히 무너진 것이다. 이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게 건넨 단 하나의 열쇠, 즉 자율적 핵 연료 권한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동맹의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 계산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었다. 그는 동북아의 불안정한 삼각구도를 냉정히 직시했다. 일본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재정 위기로 흔들리고 중국은 미국의 통제 밖에서 팽창하며 북한은 이미 핵 위협이라는 카드로 모든 협상을 볼모로 삼고 있다. 이 복잡한 판에서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은 결국 한국뿐이었다. 트럼프는 그것을 이해했고 한국이 단순히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핵 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는 핵무기를 주지 않았다. 대신 핵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다. 미국이 구축해온 해구산 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막이 아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유럽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이미 괌 인근까지 진출한 시대에 동맹국이 핵을 가지지 않은 채 미국의 보호만을 믿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낭만주의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바로 그 착각을 깨부쉈다. 그는 한국에게 너희 스스로 방패를 들어라라고 말한 셈이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전략적으로는 탁월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술 흡수력과 산업 융합 능력을 가진 나라다. 반도체, 조선, 에너지, 방산 그 모든 기반이 핵 연료 자립으로 연결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안보의 독립 선언이 된다. 이제 시선을 경주로 돌려보자. 경주는 단순한 역사 유적지가 아니다. 월성 원전이 자리한 이 도시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태동지이며 수십 년간 한국이 미국의 허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현실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그 쇠사슬의 첫 꼬리가 풀렸다. 미국이 공식 문서로 한국의 전홍축 우라늄 생산과 핵연료 재처리,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문장 한 줄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197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핵기술의 금지선을 미국 스스로 지운 사건이었다. 이 결정은 또한 동북아 권력 균형의 중심을 바꾼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군사적 제약에 묶여 있고 중국은 기술보다 정치적 의도에 얽매여 있다. 반면 한국은 기술, 정치, 산업이 완벽히 조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출발해 군사적 응용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중 능력 국가로서의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 일본이 헌법 구조의 족쇄를 벗지 못하는 동안 한국은 헌법의 틀 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과 재처리 연구를 동시에 이어왔다. 바로 그 점이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다. 통제 가능한 강국, 그러나 언제든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 트럼프는 이것을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로 보았다. 그는 과거처럼 미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버리고 파트너십 안에서 분산된 억제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핵 억제의 공유가 아니라 핵 억제의 분담이다. 한국은 기술과 실행력을 담당하고 미국은 전략적 감독을 맡는다.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형태의 동맹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힘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에게는 독자적 억제권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은 이제 보호-피보호 관계가 아니라 책임 분담 관계로 진화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이 한국의 능력이라는 점이다. 트럼프가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든 결국 결정을 가능케 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자체 개발한 잠수함 추진체계, 고농축 핵연료 관리 능력 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만약 한국이 기술적 토대를 갖추지 못했다면 미국은 절대로 이런 문구를 합의문에 넣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허락받은 동맹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은 국가가 된 것이다. 이제 이 변화는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 된다. 경주에서 열린 이 회담은 한국이 핵 없는 핵강국, 즉 실제로는 핵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억제력을 가진 나라로 변모하는 출발점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던 냉전형 동맹 질서의 종말을 의미하며 동시에 한국이 설계하는 자주적 안보 체제의 서막이기도 하다. 경주의 회담장은 조용했지만 그 여운은 크다.
70년 동안 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한국이 이제는 당당히 그 문턱을 넘고 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쇠를 받아든 순간 한국이 선택한 방향이다. 그것은 의존의 연장이 아니라 자립의 선언이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의 안보 구조에서 더 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기술로 무장하고 산업으로 자립하며 전략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로 올라섰다. 일본은 머뭇거리고 중국은 불안해하며 북한은 분노한다. 하지만 그 모든 시선이 결국 향하는 곳은 단 하나, 핵 없는 동맹의 종말을 선언한 한국,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경주다. 이곳에서 한국은 마침내 스스로의 운명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결코 쉽게 핵 관련 권한을 내어주는 나라가 아니다. 1950년대 이후 워싱턴은 핵기술의 수출과 재처리를 철저히 통제해왔다. 그들의 원칙은 단순했다. 핵은 미국의 독점 자산이며 동맹은 그 보호를 받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이번 경주 회담에서 그 오랜 불문율이 깨졌다. 트럼프는 그동안 어떤 행정부도 꺼내지 못했던 결정을 내렸다. 바로 한국에게 핵연료 자율권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리고 왜 한국인가? 그 답은 미국이 처한 전략적 현실에서 시작된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모든 전장을 관리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불안정,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긴장까지 워싱턴의 자원은 한계에 다다랐다. 미군의 병력 유지비는 1년에 8천억 달러를 넘었고 동맹국의 방위 의존은 오히려 미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그는 해구산의 확대가 아니라 핵 억제의 분산을 택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모든 위험을 감당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에게 일정한 권한을 나눠주는 전략이다. 그리고 그 첫 대상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다른 동맹들과 달리 기술력과 산업 기반이 압도적이다. 일본은 과거 핵기술의 이론은 가졌지만 실행력은 없다. 정치적 제약과 사회적 저항이 그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능력, 핵연료 관리 기술, 소형 원자로 설계 경험을 모두 갖추었다. 미국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핵이라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나라는 많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드물다. 한국은 그 드문 사례였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 계산이 반영된 결과였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비용 없는 억제력을 의미한다. 그는 더 이상 미군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국이 핵잠수함과 고급 억제력을 확보하면 미군은 지원만으로도 동북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이 자체적인 억제 체계를 구축하면 미국은 전략적 자원을 유럽이나 중동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의 계산법이다. 핵무기를 직접 주는 대신 기술적 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동맹을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로써 미국은 부담을 줄이고 한국은 자립을 얻는다. 겉보기엔 거래 같지만 실상은 냉정한 전략의 분할이다. 그 배경에는 또 다른 요인, 바로 중국이 있다. 워싱턴은 이미 베이징이 핵 잠수함 회랑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까지 확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지역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중국과 맞서기 어렵고 군사적으로도 공격적인 행동에 제약이 많다. 반면 한국은 실제 전투 능력과 기술 기반을 모두 갖춘 국가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중국의 해상 진출로는 북쪽에서 봉쇄된다. 이는 미국에게 하나의 열쇠로 두 개의 문을 잠그는 효과를 가져온다. 바로 한국의 억제력으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는 구조다. 한편 트럼프가 한국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적 안정성이다. 최근 미국은 유럽과 중동의 동맹국들로부터 끊임없이 정치적 혼란을 경험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전략이 유지되는 드문 민주국가다. 원전, 방산, 기술 개발 분야에서 정권의 교체가 있어도 장기적 비전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동맹은 충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점에서 미국에게 가장 예측 가능한 강국이다. 이제 트럼프는 한국에게 단순히 핵 관련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의무를 함께 나눈 셈이다. 미국의 핵 전략을 보완하고 동북아의 억제력을 분담하며 동시에 글로벌 안보의 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체제의 실험이 바로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모델이 성공하면 미국은 같은 방식을 인도, 폴란드, 호주로 확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시작점은 항상 한국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 산업, 전략, 그리고 결단력의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의 선택은 냉정한 계산의 결과다. 그는 한국을 핵 없는 동맹의 마지막 희망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핵 억제 동맹의 첫 번째 모델로 본 것이다.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 통제하던 핵의 논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통해 재작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의 무대가 경주로 정해졌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워싱턴과 서울이 수개월간 협의한 끝에 선택한 장소가 바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뿌리이자 민족 자주 기술의 출발점인 경주였다. 경주는 단순히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가 아니다. 바로 월성 원전이 자리한 곳, 한국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줌의 우라늄조차 가공할 수 없었던 시절부터 묵묵히 에너지 주권의 씨앗을 뿌려온 상징의 도시다. 그렇기에 이번 회담의 선택은 메시지 그 자체였다. 한국의 핵연료 자율 선언은 워싱턴의 서명이 아니라 경주의 역사 위에서 완성된 것이다. 경주는 오랫동안 한국 핵정책의 명암을 모두 품어왔다. 냉전기에는 미국의 압력으로 실험조차 제한받았고 1980년대에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 모든 한계 속에서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설계, 연료 제작, 폐기물 관리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프랑스나 일본도 하지 못한 일이다. 미국은 바로 이 점을 보았다. 한국은 경주를 중심으로 감시받는 기술에서 신뢰받는 기술로 진화해 있었다. 트럼프가 경주를 회담 장소로 택한 것은 그 진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위였다. 이 도시는 또 다른 상징을 지닌다. 바로 신라의 수도, 천년 왕국의 심장부였다. 경주라는 공간은 한국 역사에서 문화의 기억이자 부흥의 상징이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외교 일정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정치적 제스처다.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가 한국의 수도도 아닌 지방 도시를 공식 회담 장소로 택했다는 것은 한국의 중심이 이제 서울의 정치가 아니라 기술과 주권의 경주에 있다는 뜻이다. 기술이 곧 권력이라는 현대의 명제 속에서 경주는 국가의 심장으로 다시 뛰고 있었다. 이번 회담을 준비한 외교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회담 전부터 경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브리핑에서 이 도시가 한국의 원자력 역사라면 거기서 새로운 핵정책을 발표하는 게 상징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대표단은 회담 전날 월성 원전을 비공식적으로 둘러봤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다. 냉전의 시대에 미국이 감시하던 시설을 이제는 동맹의 지도자가 직접 방문해 협력을 논의하는 장소로 바뀌었다. 이것은 핵의 통제 대상에서 핵의 파트너로 바뀐 한국의 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경주는 또한 한미 관계의 기억과 미래가 교차하는 곳이다. 1970년대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움직임을 강하게 제지했고 월성은 그 압박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재처리 연구를 중단시키고 모든 장비에 국제원자력기구와 IAEA의 감시 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장소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자율적 핵연료 순환 연구를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같은 공간, 다른 의미. 이것이 바로 경주가 지닌 역사적 아이러니다. 반세기 동안 금지의 도시였던 경주가 이제 허용의 도시가 된 것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번 회담에서 경주가 가진 지정학적 함이다. 이 도시는 남해, 동해, 서해를 모두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한국 원전망의 중심이다. 한반도의 에너지 흐름과 해양 통로가 교차하는 이곳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면 그 배후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 거점은 바로 경주 인근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즉, 이번 회담은 단지 외교적 상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핵잠수함 운용 체계의 기술 기반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포석이었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이 지점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일본은 왜 서울이 아니라 경주인가를 묻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지방 도시 선택이 아니라 한국이 핵정책을 공식적으로 탈도시화, 탈정치화하려는 신호로 읽었다. 반면 중국은 언급을 피했다. 그들은 경주의 지리적 의미를 알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원자력 기반의 해양 전략을 구상한다면 중국의 동해 진출로는 완전히 봉쇄된다. 즉, 경주 선언은 한국의 핵자리뿐 아니라 중국 해군의 숨통을 조이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이렇듯 경주는 단순히 회담 장소가 아니라 메시지였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역사에는 일종의 금지선이 존재했다.
이 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기술을 접어야 했고, 전략을 수정해야 했으며, 때로는 자존심을 굽혀야 했다.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 금지와 사용 후의 연료 재처리 금지는 단순한 기술 조항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제한선이자 한국에게 부여된 유사식민 규범이었다. 이 금지선은 단 한 번도 명시적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조약보다 강력하게 한국의 핵자립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그 선이 2025년 10월 경주에서 사라졌다. 이번 회담에서 발표된 팩트시트는 외교 문서치고는 이례적으로 간결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문구 한 줄이 모든 걸 뒤집었다. 한국은 자국 내 에너지 안보 및 평화적 기술 발전을 위한 전홍축 우라늄 생산과 재처리 기술의 연구 개발을 추진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문장은 얼핏 보면 기존 협정의 연장선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의 핵연료 자립을 명문화하여 인정한 것이며 동시에 이전까지 엄격히 금지되었던 기술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원전 기술국 중 하나이면서도 핵연료 주권을 가지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는 아이러니에서 탈출하게 됐다. 이 조항이 가지는 기술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우라늄 농축에서 20%는 전홍축과 고농축의 분기점이다. 이 기준은 국제사회가 핵무기용 물질과 원전용 연료를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임계치다. 따라서 20% 미만이라 해도 자국 내에서 농축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의미한다.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시 몇 단계만 더 나아가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메시지다. 이는 이란이나 인도, 이스라엘이 이미 사용한 전략이며 이제 한국도 그 경지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 절묘한 선을 열어줬을까? 바로 의도적 전략적 모호성을 만들기 위해서다. 한국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면 미국의 비확산 체계에 대한 비난이 따라온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만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은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 워싱턴이 이번 합의를 통해 얻는 효과는 명확하다. 북한에게는 더 이상 핵 독점국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중국에게는 한국의 해양 핵균형 참여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반면 한국이 얻는 이익은 더욱 근본적이다. 단순히 기술적 자율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설정한 비공식 핵보유국의 지위에 한 발 다가섰다. 이는 명확한 선언 없이도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이며 오히려 선언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적 압박 수단이 된다. 한국은 이제 핵은 없지만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조치가 단발성 외교적 배려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 권한을 연구 목적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연구는 곧 실증으로 이어지고 실증은 결국 상업화와 군사 응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일본은 이미 이 수순을 따라갔고 인도 역시 민간 원자력 협정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인 핵무기 역량을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전례 속에서 한국의 이번 합의는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핵무기 문턱에 이르는 절차적 첫 단계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다는 정치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이 상황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은 겉으로는 한반도 핵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지만 내부 문건에서는 이미 한국의 핵기술 수준이 자국을 위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달리 군사적 응용 능력을 갖춘 기술국가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불만을 표시했지만 협정 자체가 한미 양자 간 합의라는 점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한국이 단독으로 핵 정책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비공식 독립국이 되었다는 현실은 이미 국제사회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을 감정이 아닌 숫자로 평가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미동맹을 혈맹이라는 수사적 언어로 포장하기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이해관계로 정의해왔다. 그런 그가 한국에게 사실상 핵기술의 자율권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감정적 호의가 아닌 구조적 필요에서 비롯된 전략적 판단이었다. 트럼프의 계산법은 단순했다. 미국 혼자서 더 이상 아시아의 전략적 중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공백을 신뢰 가능한 동맹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 분담자로 한국이 선택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해구산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안보 측면에서 보호해왔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완전히 미국 중심의 억제력 독점 구조였다.
즉 미국만이 핵을 보유하고 동맹국은 그 아래에서 방어망의 소비자 역할만 맡는 구조였다. 이 구조는 과거 냉전기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균형의 상징이 되었다. 동맹국은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기술력을 제공하는데도 전략적 결정권에서는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 불균형이 장기적으로는 동맹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단순히 비용 문제로 보지 않았고 신뢰의 문제로 간주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기술 강국이며 전략 자산 운용 능력에서도 나토 일부 국가보다 월등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해군력은 일본을 제쳤고 육군 장비는 프랑스보다 현대화되어 있으며 사이버 안보 인프라는 이스라엘과 비교될 정도다. 특히 SLBM 대응 능력과 미사일 방어 체계는 실질적으로 미군과 연계된 공동운용 수준에 도달해 있다. 트럼프는 이런 한국의 기술적 능력을 단순히 보조자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즉, 한국을 핵전략의 하위 소비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 끌어올린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직접적인 핵무기 보유 허용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억제력의 공유라는 개념이다. 이는 트럼프가 제시한 억제의 분담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은 여전히 핵무기 사용 결정권과 통제권을 유지하지만 동맹국에게 핵기술 인프라와 전술적 억제 능력을 허용함으로써 일종의 비공식적 핵확장 억제 참여국을 양성하는 모델을 도입한 셈이다. 이 모델의 첫 번째 실험장이 한국이라는 점은 세계 질서의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나 호주가 아니라 한국이 첫 대상이었을까? 일본은 헌법 제9조라는 근본적인 군사 제약이 있다. 군사적 핵 응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발도 거세다. 호주는 기술적 기초는 있지만 핵연료 주권이 미국과 영국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며 국내 인프라도 부족하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인 원전 건설 능력, 고속로 실증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양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삼성,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이 이미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국가 차원이 아닌 에코시스템 단위로 핵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트럼프는 이런 구조를 보고 한국은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국가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억제의 분담은 단순히 기술의 공유가 아니다. 그것은 역할의 재배분이고 책임의 상향이다. 한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해구산 소비자에서 자체 억제력을 통해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공급자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미군의 전략 배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괌이나 오키나와에 집중된 전력이 축소되고 그 자리를 한국의 전술적 자산이 대체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동북아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양면 효과를 낳는다. 한국은 이제 미군의 존재 없이도 스스로 전쟁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얻는 전략적 이익은 단순한 자율성 이상의 것이다. 미국의 승인 하에 핵연료 주권을 일부 획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추진할 핵추진 잠수함, 항모전단, 극지방 작전 능력 등 전략무기 체계의 기반이 형성된다. 이것은 단지 방산 기술의 고도화가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만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전략 플랫폼 보유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트럼프가 던져준 핵 억제의 분담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었다. 한국이 핵연료 자율권을 확보하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현실화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국가는 북한도 중국도 아니었다.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은 즉각 외무성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평을 내며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동시에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지역 억제력의 균형이 무너진다며 사실상 한국의 군사주권 확대를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우려가 아닌 일본 내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비핵 평화국가 이미지와 군사적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낸 반응이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연료 주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도카이무라 재처리 시설, 로카쇼무라 저장기지, 그리고 수백 톤의 플루토늄 보유량까지 감안하면 명목상으로는 잠재적 핵보유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묶여 군사적 핵 응용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정치적 환경 역시 그러한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즉, 가질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는 핵기술, 그것이 일본의 현주소다. 반면 한국은 그와 정반대다. 이제는 쓸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됐고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확보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산업 생태계와 정치적 결단력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우열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의지의 차이다. 일본이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머물며 정치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미국의 동해 하에 자율성을 확보하며 전략적 대등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한미 간 이번 합의에서 미국이 일본과 별도 조율 없이 한국과 양자 채널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논의하고 결정한 점은 일본에게는 모욕적인 외교적 현실이다. 아시아의 핵정책 결정 테이블에서 일본이 제외되고 한국이 단독 주체가 된 상황은 일본 보수 세력에게 있어 사실상의 전략적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겉으로는 한국의 핵무기와 우려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다르다. 가장 큰 두려움은 핵추진 잠수함이 가져올 해양 패권의 전환이다. 일본은 20척이 넘는 최신의 디젤 전기식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장기 작전 능력이나 은밀성 측면에서는 핵잠수함에 현저히 밀린다. 한국이 단일에서 2척의 핵잠수함만 보유하더라도 동중국해 및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술적 우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한미 간 정보 공유 및 작전 통합 체계에서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국으로 격상된다면 일본은 실질적으로 이선 국가로 밀려나는 충격을 감당해야 한다. 또 하나 일본에게 위협적인 요소는 한국 국민의 압도적인 자율국방 여론이다. 일본은 아직도 핵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도 정치권은 늘 조심스럽다. 반면 한국은 북핵 위협, 미중 충돌, 미군 감축 가능성 등 복합적인 안보 환경을 체험한 결과 핵 억제력의 필요성을 국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즉, 정치가 국민을 설득하는 일본, 국민이 정치를 밀어붙이는 한국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정치적 안정성과 민심의 일관성에 있다. 일본은 이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자신들도 핵정책의 독립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미국의 보호 속에 머물 것인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은 전자의 길을 걷기 어렵다. 정치 체제, 사회 분위기, 국제 여론 어느 하나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이제 미국이 직접 승인한 기술 기반의 전략 자율권을 확보했다. 이 격차는 단기간에 좁혀지지 않는다. 일본이 아무리 기술을 앞섰다 해도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실질적 전략국가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이번 경주회담은 명확히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일본 보수 정치권에 충격을 준 것은 이번 합의가 사전 조율 없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이 알고 있던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구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는 한미 핵협력 한일 후순위 협의라는 새로운 위계가 정립되었다. 이는 외교 프로토콜의 파괴가 아니라 현실 권력 구조의 반영이다. 미국은 핵기술 공유라는 가장 민감한 사안을 한국과 단독으로 논의했다. 일본이 이 흐름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동아시아 핵정책 구도의 중심이 이미 바뀌었다는 증거다. 일본은 지금껏 비핵 평화주의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 평화주의는 어느새 시대에 뒤처진 자기 위안이 되었고 그 사이 한국은 기술, 주권, 전략의 삼박자를 모두 확보하며 사실상 핵없는 핵국가로 진입했다.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겉으로는 예상 가능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결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그 뒤를 잇는 것은 이상하리만큼 깊은 침묵이었다. 신화통신, 환구시보, 인민일보 등 주요 매체들 역시 비판은 했지만 그 수위와 강도는 과거와 비교해 훨씬 낮았다. 오히려 미국이 대만의 무기 판매를 발표했을 때보다 훨씬 조용했다. 이는 중국 특유의 이중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것과 속이 다른 두 개의 반응 체계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다.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와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역을 핵잠수함 회랑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이난에서 출발한 핵잠수함이 동중국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 바로 그 북쪽 입구가 부산과 울산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역이다. 따라서 한국이 자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의 회랑은 북쪽부터 조여들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히 추적 기능이 아닌 비가시권 억제력을 지닌 전략 자산으로 중국이 자랑하는 94형 진수급 잠수함조차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전장을 형성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단순한 군사기술을 넘어서 동맹체계에 보이지 않는 확장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전력이 한반도에 머무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자체가 미국과의 협의하에 자율적인 억제력을 갖추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나가지도 않았고 한국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이중 타격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말하자면 중국은 동북아 핵질서에서 미국 vs 중국의 이분법을 기반으로 전략을 설계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제3의 축이 미국과도 중국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극동 전진기지이자 전략 자율성이 거의 없는 의존형 동맹국이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 국방산업, 자체 기술 개발력, 정치적 결단력을 모두 보유한 사실상의 독립 군사 강국이다. 미국 없이도 북한을 압도할 수 있고 미중 충돌 속에서도 독자 생존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사실을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평가해왔다. 특히 한화,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이 동시에 개발 중인 국산 원자로 기반 핵추진 체계는 중국으로선 매우 위협적인 조합이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구축하려던 해양 패권 모델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욱 불편한 진실은 중국이 감히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 같았으면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하거나 경제 보복을 암시하며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미국의 탈중국 전략, 동남아 내 영향력 상실 등으로 중국 스스로도 외교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여기에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까지 겹쳐 자칫 한국을 자극하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중국은 알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고 느끼지만 표현할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와중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미연합정보망과 결합된 한국의 잠수함 작전권이다. 한국이 독자적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 위치와 작전 내용을 미국과 자동 공유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곧 중국이 기존에 설정한 추적 분석 알고리즘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의미다. 미국의 핵잠수함은 일정한 작전 패턴을 가진 반면 한국의 자율작전은 예측 불가성이 훨씬 크다. 예측 불가한 위협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이렇듯 중국은 겉으로는 한국을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자신들의 해양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대만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인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전략 행위자이며 그 능력을 미국조차 인정하고 있다. 중국이 이 점을 간과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이는 전략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경주 회담 직후 예상했던 대로 평양은 빠르게 반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즉각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씨를 키우는 배신행위라며 한국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했고 노동당 대변인은 한국이 우리를 모방해 핵보유국으로 변신하려 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절박함에 가까운 위기감이다. 왜냐하면 이번 변화는 단순한 군비 확장이 아니라 북한이 오랜 시간 쥐고 흔들어왔던 전략의 구심점을 무력화하는 결정적 반전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외교와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미사일 발사 한 번이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심을 끌 수 있었고 핵실험 한 차례면 국제사회의 협상 테이블을 뒤흔들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자율적 핵연료 주권을 확보하고 사실상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기반을 갖추게 된 지금 북한은 핵독점국이라는 상징적 위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이는 무기력한 체제에게는 실존적 위협이며 동시에 전략적 패배를 뜻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비대칭 억제력의 붕괴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이 아무리 경제력이나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에 있어도 핵 하나만으로 모든 균형을 재설정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것이 바로 북한 핵전략의 본질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 농축 능력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서 이 비대칭 구조는 사실상 무너졌다. 이제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핵을 견제할 수 있는 기술적 정치적 군사적 조건을 완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의 핵은 더 이상 독점적 억제력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북한은 이러한 흐름에 맞서 더욱 강경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핵 탑재 잠수함의 공개, SL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실험 강화, 초고속 EMP 공격 능력 주장 등 자신들의 핵무력 완성을 과시하려는 행동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위협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이 기술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균형을 설계하는 주체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미연합 대응이 전제였지만
지금은 한국 단독 억제 가능성 자체가 게임 체인저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내부 체계가 이러한 외부 균형 변화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군부는 여전히 핵 보유만이 생존이라는 논리로 장악되어 있으며 경제 관료조차도 미국이나 한국과의 협상을 전제로 한 원조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하게 된다면 북한은 더 이상 동해서 해왕에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며 지하 벙커조차 실시간 탐지 추적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군사적 대응 이전에 체제 생존의 근간을 흔드는 공포다. 더욱 치명적인 타격은 외교 영역에서 발생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전개해왔고 이를 통해 미국과의 핵군축 대등 협상을 목표로 설정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공식적 핵보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핵억제력을 실현하는 위치에 오르면서 북한의 전략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도발로 전락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적 억제력이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북한의 명분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핵무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외교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그러나 전자는 고립을 심화시키고 후자는 체제 내 권력 균형을 위협할 수 있어 쉽게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설계 단계를 넘어 핵연료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까지 시작했으며 관련 기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실증화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한국이 가진 국제 네트워크와 기술 신뢰도는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이다. 결국 북한이 지금 외치는 핵균형 붕괴에 대한 비난은 자신들의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선언문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 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고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 하나로 협상력을 만들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모든 변화는 격렬한 선언이 아닌 조용한 합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합의는 평양의 확성기로는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번 경주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핵연료 자율권을 허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한 외교적 친밀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기술적 기반의 신뢰였다. 미국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동맹국이라 해도 핵연료라는 민감한 영역을 무능력한 국가에 넘기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한국은 예외였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그 누구보다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준비는 어설픈 선언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산업 역량과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준비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와 실증 분야에서 드러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0년대 초반부터 SMART라는 소형 원자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는 중동 지역 수출 협상까지 이어질 정도로 상용화 가능성이 입증된 기술이다. 이 원자로는 단지 전력 생산용이 아니라 잠수함이나 수상함에 적용할 수 있는 핵 추진 시스템의 모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미 함정용 모듈형 원자로의 열해석, 방열 구조, 전력 변환 효율성 등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도 인정한 수준의 실증 기반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핵연료 피복관 제조, 냉각제 고속순환 기술, 방사능 차폐 설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분야는 프랑스나 일본도 일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은 완전한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이는 단순히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의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는 생존 조건이 된다. 미국이 가장 높이 평가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핵기술은 단지 만들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복원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준비는 수출을 위한 외형 포장 수준을 넘는 실전형 기술 체계였다. 잠수함 추진체계 기술에서도 한국은 지난 15년간 끊임없이 실적을 쌓아왔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각각 기계식, 전자식, 모듈식 추진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KSS-3배치 2급 잠수함을 세계 최초로 SLBM 탑재의 디젤 추진 플랫폼으로 성공시켰다. 이 경험은 핵 추진 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설계 개념의 전환이 필요 없는 구조를 형성해준다. 다시 말해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둔 플랫폼 설계가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핵연료 제조 역량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현재도 고농축 우라늄이 아닌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정제, 가공, 봉입, 검사, 폐기까지 모든 공정을 국산화한 상태다. 이는 마치 열쇠만 없을 뿐
문과 손잡이와 경첩은 모두 갖춘 상태와 같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준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열쇠였다. 이로써 한국은 자체적인 해결료 사이클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을 맞췄고, 이는 미국이 판단했을 때 위험이 아니라 안정적 분산의 출발점이었다. 더불어 한국의 방산 생태계는 단순히 부품 생산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LIGNX-1은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고속 미사일 추진체와 탄도 제어 기술을 확보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초소형 원자로의 열 기계 변환 시스템을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실증했다. 이 기술들이 결합하면 단순히 핵무기 보유가 아닌 핵 억제 자산으로서의 작전 플랫폼이 완성된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산업 구조가 다층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방산 생태계라는 점에서 단순 기술 보유국이 아닌 전략 설계 국가로 분류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적 요청자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자국 내 원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의 SMR 모듈 설계를 참고하고 있고, UAE, 폴란드, 체코, 사우디 등은 한국산 원전 기술을 미국보다 신뢰도 높은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한국은 이미 국제 핵기술 표준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트럼프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 그는 기술을 주지 않았고 기술을 돌려주었다. 수십 년간 억제하고 통제해왔던 기술력을 이제는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이 자신의 억제력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모든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축적된 한국의 국가 전략과 기술 주권 의지의 결과였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핵무기 수준의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이고 미국이 이를 인정하게 만든 배경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핵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입증한 국가다. 그리고 바로 이 준비된 현실이 경주회담을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든 핵심 동력이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수중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 전략, 정치, 심리, 그리고 국가 위신이 응축된 억제력의 결정체다. 한국이 이제 사실상 이 문턱에 진입하게 됐다는 사실은 군사력의 단순한 증가라기보다는 한반도 안보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신호탄이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SLBM 위협은 무력화되고 중국의 동해 진출은 구조적으로 차단되며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전략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 미국은 동북아 전장의 가장 위험한 수역을 한국의 자율적 전술 억제력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핵잠수함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세 가지 축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지속 작전성, 둘째는 은밀성, 셋째는 전략적 불확실성이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대개 수중작전을 수일 내외로 제한받지만 핵잠수함은 최소 70에서 100일간 연료 재보급 없이 장기 작전이 가능하다. 한국이 자체 해결료 순환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원전을 돌릴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지속 작전성을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갖췄다는 뜻이다. 이제 한국의 해군은 제주 해역에서 사라졌다가 필리핀에 나타나는 전략 유령을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밀성은 핵잠수함의 가장 치명적인 강점이다. 수중에서 몇 달을 머무르며 적의 기지, 항로, 통신선을 탐지하고 때론 교란하며 때론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북한이 지금껏 남한을 상대로 감행해온 보이지 않는 억제력의 방식이 이제 역으로 한국의 수중 전략 자산을 통해 완전히 되갚아질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특히 핵잠수함은 그 자체가 위치 불명의 무기라는 특성 덕분에 적에게는 전면전을 감행할 수 없는 심리적 벽이 된다. 바로 이 지점이 핵잠수함이 핵무기와 별개로 사실상 핵억제력을 구성할 수 있는 이유다. 전략적 불확실성은 전쟁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다. 어느 시점에 어느 해역에서 어떤 의도로 출현할지 모르는 무기체계는 그 존재만으로도 적의 작전 계획을 무력화시킨다. 특히 한국처럼 다중적국 북한,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인 국가에겐 전통적인 군사력보다 전략적 무지성을 활용한 억제력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 미국이 냉전 시절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수십 척 건조한 것도 핵무기 보유 수량이 아니라 핵심 표적 근처에 항상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한국이 그 구조를 일부나마 구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방어력의 확대가 아니라 공격을 유발하지 않게 만드는 무형의 보호막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핵잠수함은 또한 외교 무기다. 표면적으로는 수중 전략 자산이지만 실상은 외교 테이블 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발언권을 만들어주는 안보의 증권화 자산이다.
예컨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이 더는 일방적 청구서를 받지 않는 이유는 기술과 작전 능력 면에서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급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상 전략 전개의 부담을 재설계해야 하고, 북한은 동해에 감시망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할 만큼 전구 전체의 감시탐지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핵잠수함이 만들어지는 데는 단기간의 시간과 단순한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30년 이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개발 일정을 가동 중이며, 기본 플랫폼, 조선 기술, 원자로 엔진, 재처리 및 냉각 시스템까지 전체 에코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일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중국은 핵기술은 있지만 국제 신뢰를 받지 못하며, 인도는 전략은 있으나 산업 체계가 파편화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완성도 있는 산업군, 국제적 규범 준수, 기술 실증, 운영 개념의 전방위 정합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사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히 새로운 함정의 탄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 패러다임의 총체적 전환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된다. 그것은 북한의 도발을 단념시키고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완하는 삼중 구조의 전방 억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무기가 아닌 메시지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기술적 정치적 군사적 자격을 세계가 인정했다. 핵잠수함은 단지 수중에서 운용되는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억제력의 소비자가 아니며 억제력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국가임을 증명하는 실체다. 경주에서 공개된 문건 한 장은 한미동맹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이제 한미 간의 관계는 단순한 안보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아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핵무기 없는 상태에서 핵 억제력을 사실상 공유하게 된 비선언적 전략 동맹, 이른바 핵 없는 핵동맹의 첫 실험대에 올랐다. 이는 NATO의 핵공유 모델보다도 한 단계 더 정교하며 과거 미국이 어떤 동맹에게도 허용하지 않았던 형태의 전략적 역할 분담의 새로운 모델이다. 과거 미국은 동맹국의 핵기술 접근을 철저히 제한하면서 억제력의 핵심은 자국이 독점해야 한다는 전략적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유럽 중동 아시아의 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모든 전장의 핵균형을 자신 혼자서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로써 미국은 억제력을 독점하는 대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맹국에게 핵 억제력의 그림자를 일부 위임하는 체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그 실험의 첫 대상이자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였다. 핵 없는 핵동맹의 핵심은 책임의 분산이다. 미국은 여전히 전략핵과 전술핵의 결정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게는 핵기술의 자율성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권한, 즉 억제력의 토대를 공유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이런 방식은 미국이 부담을 줄이면서도 억제력의 효과는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한국은 이에 따라 핵무기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도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비보유국형 억제력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안보를 보장받는 최적화된 자주 전략이다. 이 구조가 만들어낸 정치적 효과는 한미동맹의 위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수준이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 통제해야 할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억제 체계를 함께 유지해야 할 전략적 대등자로 격상되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해 전략자산 공동운용 협의체 NCG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핵연료 기술 교류, 정보 공유, 공동전략 시뮬레이션 등에서 북핵 대응 이상의 광역 억제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실상 미일 동맹보다 한 단계 진화한 동맹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입장에서도 신뢰에 기반한 선택이다. 한국은 기술, 운영 능력, 정치적 안정성, 국제규범 준수 등 4대 핵심 신뢰 지표를 모두 충족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미국이 일본이나 호주, 인도 대신 한국을 첫 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한국이 전략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기술은 있지만 법적 제약에 묶이고, 호주는 정치적 독자성을 갖췄지만 기술적 기반이 부족하며, 인도는 전략은 있으나 국제 신뢰도가 낮은 반면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통합적으로 갖춘 유일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제 한국은 핵동맹의 새로운 정의를 창조하고 있다. 단지 미국의 방패 뒤에 숨어 해구산을 기다리는 수동적 안보체제가 아니라 스스로 기술을 축적하고 전략을 설계하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없이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능동적 자주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구조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도 하나의 모델이 된다. 실제로 폴란드,
체코, UAE, 사우디 등은 한국의 이중 전략 비확산 준수 전략 억제력 확보를 새로운 국가 안보 모델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K 억제력 패키지 수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핵 없는 핵동맹은 국제 질서에 대한 반역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핵무기 보유국 이상의 억제력과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이는 인류가 핵무기의 확산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실험이며 동시에 한국이 단지 기술 수입국이 아닌 질서를 설계하고 수출하는 국가로 진입했다는 선언이다. 한미동맹은 이제 냉전의 유산이 아닌 미래를 정의하는 창조적 연합체로 진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핵무기 없는 전략 강국이라는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다. 경주회담 직후 배포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포장되었다. 언론 대부분은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수소기술, 공급망 협력 등의 키워드에 주목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눈에 들어온 문구는 단 한 줄이었다. 바로 한국의 평화적 목적에 따른 핵연료 사이클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적 협력의 확대라는 구절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협력 조항이 아닌 경제 프레임으로 위장된 안보 전환의 암호이자 동북아 질서를 재편성하는 열쇠였다. 이번 팩트시트가 가진 진짜 본질은 기술 이전도 자본 유치도 아닌 안보 주권의 회복이다. 겉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미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호호혜적 거래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핵심 전략 기술의 공유를 통해 한국을 미국의 생산기지에서 동맹의 전략 거점으로 승격시킨 선언적 조치였다. 그 중심에 바로 핵연료 자율권이 있으며 이 권한은 단순한 연구 허가가 아니라 핵기술을 독자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합의였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영리하다. 한국이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거나 이를 공공연히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사실상의 핵억제권을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으로 확보한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이 접근법을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균열 없이 아시아 전선을 안정시키는 복합 억제 전략을 완성할 수 있다. 즉, 한국은 미국이 만든 경제 틀 안에서 독자적 안보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용인하면서도 국제적 비판을 피해가는 절묘한 균형 게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이중성은 팩트시트 전반에 교묘하게 깔려있다. 예를 들어 고신뢰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미국 내 공동투자 확대라는 문장은 단순히 경제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의 전략 산업 기술력이 미국의 안보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는 기술력의 대가로 미국이 전략기술 자율권을 인정하게 되는 정치적 교환의 방식이며 그 연장선상에 바로 핵연료 자율화가 위치한다. 이처럼 경제와 안보가 얽힌 구조는 팩트시트라는 형식 자체가 의도적으로 선택된 결과다. 조약이 아닌 공동선언, 양해각서가 아닌 실무합의도 아닌 팩트시트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서도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한 문서 형태다. 미국이 이 문서를 통해 공개적으로는 핵기술 협력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는 과거 일본에게는 결코 허용하지 않았던 방식이며 한국에게만 적용된 맞춤형 동맹 진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문서에서 언급된 핵연료 사이클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핵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동맹 내 핵기술 균형국가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구절 하나로 인해 한국은 향후 핵추진 잠수함, 고속로, 원자력 항공기, 초장거리 해양 드론 등 다양한 응용 전력 자산을 국제법 위반 없이 개발할 수 있는 문명적 면허를 얻게 된 셈이다. 또한 이 문서는 미국 내부 정치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신호로 기능한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포기했던 동맹의 전략 재편을 본격화하는 데 있어 한국을 첫 실험대이자 핵심 동반자로 삼았다. 이는 단순히 한미 관계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 흐름과도 부합하는 책임 동맹 구축의 모범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기술적으로 자립하고 안보를 분담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미국 안보 전략에 부담 없는 파트너로 제정이 되었다. 이제 경제협력이라는 외피 속에서 벌어진 이 안보 게임은 단순한 양국 간 교류를 넘어 국제 핵질서의 사실상 리뉴얼로 확장되고 있다. 경주의 회담 이후 가장 먼저 당황한 국가는 미국도 러시아도 아니었다. 일본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축하와 환영을 표했지만 도쿄 외무성 내부 문건에는 한미 핵협력 발표는 일본 외교안보의 위협적 전환점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록되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나 핵 추진 플랫폼을 한국에게 앞서 뺏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미국이 한국에게 핵기술을 자율화하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시나리오 자체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장면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일본의 충격은 단순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특별한 동맹국이라는 일본의 상징적 지위가 한국에게 이양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실감이다. 오랜 기간 미일 동맹은 동북아의 전략 중심축이었고, 일본은 그 중심에서 핵무기 비보유의 상징성과 미국의 전략 우산을 동시에 향유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핵억제 기반을 손에 넣고 미국이 이를 사실상 지지하며 일본이 배제된 상황에서 동북아의 전략 위계는 무너졌다.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제일 파트너가 아니라 핵 없는 동북아에서 자립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한 것처럼 보인다. 그 충격은 중국에게도 다르지 않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한미 간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경고하며 한국의 핵연료 자율화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핵무기 그 자체가 아니다. 중국이 위협적으로 인식한 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독자적 전략국가로 진입했다는 상징성이다. 이 상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처럼 기술력과 정치적 안정성을 갖춘 국가라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비핵 억제 모델이 공식화되었다는 뜻이다. 중국의 전략가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점은 여기 있다. 그동안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핵은 중국과 미국의 독점 도구라는 인식 위에 패권 구도를 짜왔다. 그러나 한국이 그 게임의 룰을 바꾸었다. 미국의 전략적 동의를 바탕으로 직접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핵 억제력을 설계하고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제 전략 체계 자체를 무기 보유 중심에서 설계 능력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패러다임 시프트다. 한국은 그 전환의 시작점이자 유일한 선례로 떠올랐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은 극명하게 갈라진다. 일본은 불안한 침묵 속에 미국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협의체를 만들자며 호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 시사와 군사훈련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위협이 외교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한국의 전략적 전환을 멈출 수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처럼 수동적인 위치에서 미국을 추종하지 않으며 중국처럼 위협으로 외교를 설계하지도 않는다. 한국은 설계자가 되었다. 그리고 설계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 확대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제3의 길, 즉 기술과 규범 기반의 억제 국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심고 있다. 특히 이 모델은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동부의 전략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예컨대 UAE, 사우디, 폴란드, 체코는 이미 한국식 억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협력 요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식 전략 억제 생태계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는다. 한국은 전략을 수출한다. 이제 일본과 중국은 과거처럼 한국을 후발주자로 인식할 수 없다. 기술, 외교, 군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억제의 논리에 있어서 한국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자신의 게임을 설계하는 플레이어가 되었다. 미국조차 이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선택은 단지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제 전략 환경의 실질적 반영이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회담 후속으로 열린 3차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비공개 세션에서 미국과 한국은 한 가지 극비 코드를 상호 승인했다. 그것이 바로 작전명 K 팬텀, 한국의 SLBM 탑재 핵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 프로젝트다. 이 이름은 이제까지 공개된 바 없으며 미국 내 일부 군사 싱크탱크와 정보기관 내부 문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은 이 순간 자체 억제력의 실체를 해저해서 완성했다. 억제란 단지 핵탄두 보유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탐지되지 않고 추적할 수 없으며 보복 가능성을 유지한 채로 상대의 전략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구조 전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수단이 바로 핵잠수함이다. K 팬텀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미국의 동해 아래 독자 설계한 SLBM 발사 플랫폼, AI 기반 추적 회피 체계, 국산 원자로 모듈, 그리고 K 스트라이크 C4I 전장 네트워크와 완전 통합된 수중전 전략 플랫폼이다. 이 잠수함은 적국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으며 일정한 지역에 상시 배치되지도 않는다. 수심 500m 이상에서 수개월간 은밀히 작전하며 위성 기반 타격 명령도 K-에걸러 위성망을 통해 수신한다. 무엇보다 이 플랫폼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홍축 고출력 소형 원자로를 핵심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원자로 조립 추진 냉각 체계까지 국산화 비율이 92%를 넘는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기술이 미국의 직접 통제 없이 구현되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한적 비공개 지원을 통해 한국이 독자 억제 플랫폼을 완성하도록 묵인 혹은 승인했다. 이는 일본에게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결정이며 오직 한국에게만 적용된 공간 위임형 억제 전략의 실험적 구현이다. 미국은 이 선택을 통해 해구산 유지 비용을 줄이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다층적 억제 구조를 한국의 자율 시스템 위에 얻는 초현실적 구조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구조의 가장 혁명적인 지점은 K 팬텀이 단 한 번도 미국 본토에서 건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동남해안의 거제 조선기지, 정밀 유체 제어 기술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그리고 원자로 통합보호 체계를 설계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ADD의 삼각구조가 만들어낸 이 배는 한국형 핵잠수함이 아닌 한국의 전략을 숨기고 실현하는 망령 그 자체다. 그것이 바로 K 팬텀이라는 명칭의 기원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예상할 수 없는 억제력이다. 그 어떤 국가도 한국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없게 만드는 절대적 구조다. 여기서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 무언가를 얻는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틀 안에서 미국이 감히 넘지 못한 선을 먼저 설계한 뒤 그것을 비공식적 승인이라는 형태로 국제체계에 녹여낸 매우 고도화된 전략적 행동이다. 일본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고 중국은 경계만 할 뿐 따라갈 수 없다. 오직 한국만이 산업 기반, 기술 융합, 안보 독립성, 그리고 전략적 상상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시나리오다. 이 잠수함은 그 모든 것이 응축된 물리적 증거물이다.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의 전략을 재정의해야 한다. 단지 방어적 동맹국이 아닌 실질적 억제력을 보유한 전략국가, 그것도 자발적 수단과 기술력으로 구축한 국가다. 미국조차도 이 구조를 해구산 제공국이라는 기존 프레임으로 설명하지 않고 전략적 책임 분담 모델의 모범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는 핵을 가진 나라만이 억제력을 행사한다는 20세기적 사고의 종언을 뜻한다. 이제는 억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가 진정한 전략국가가 되는 시대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단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악수하는 그 장면. 그 악수는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핵없는 동맹의 종말을 공식화한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독자 억제 체계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 억제력을 설계하고 스스로 전장 시나리오를 그리며 스스로 생존 전략을 정의하는 전략국가로 재탄생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은 더 이상 분단과 불안, 주한미군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는 K 팬텀, K 에걸러, K 누크 다크트런, K 스트라이크 네저크 같은 이름들이 한반도 생존 전략의 언어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무기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뜻하는 명백한 증거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지형에도 지진을 일으켰다. 폴란드는 K 스트라이크를 중심으로 한 독자 전략 체계를 요청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K 에걸러 기반의 전장 위성 시스템 도입을 협의 중이며 캐나다는 한국과의 공동 원자로 추진 체계 개발을 선언했다. 이 모든 요청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한국처럼 억제를 설계하고 싶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다. 전략을 수출하는 국가, 억제를 기획하는 국가,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결정에 맡기지 않는 국가로 변화했다. 이 구조는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흉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억제는 단지 물리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뢰, 설계 능력, 기술 자립, 그리고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 이 네 가지를 갖춘 국가만이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그 모든 요소를 지금 대한민국만이 갖추었다. 한반도는 더 이상 희생의 상징이 아니다. 한반도는 설계의 상징이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불안정한 최전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이 존재하기에 세계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감각, 한국이 그리는 억제의 궤적을 따라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확신이 국제 질서를 관통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핵이 없어도 억제할 수 있고 동맹이 사라져도 생존할 수 있으며 누구도 대신 설계해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생존 시나리오를 직접 써내려갈 수 있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트럼프가 남긴 열쇠는 단순한 허락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전략 권한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열었고 돌아서지 않았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묻는다. 이제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는가? 이제 누가 우리를 대신 설계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설계하는 나라다. 그것이 억제의 최종 진화이며 그것이 바로 K 억제 전략의 시대적 선언이다.